여기는 이제 그 벼락봉을 올라가는 그 첫머리인데요. 이 벼락봉은 뭐 산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산은 높지는 않고 야트막한 산인데 이 뒤쪽에 벼락봉 앞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저쪽 이제 개풍 쪽이 보이죠. 개풍 쪽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한 20여 가구 정도 아직 이렇게 살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벼락봉에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평화전망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평화전망대가 나오게 됩니다. 평화전망대까지는 약 한 300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평화전망대로 올라가는 입구들을 갖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평화전망대 자리는 원래 뭐 오늘은 그 코로나 때문에 평화전망대를 갖다가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평화전망대는 원래 이제 군부대 OP가 있었던, 그래서 강화에서는 가장 북단에 있는 그 OP였었죠. 그 OP가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 강화군하고 협의를 해서 강화군이 그곳에다가 평화전망대를 만들고, 대신에 OP는 지금도 OP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강화의 첩단에 있는 OP라고 이렇게 군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안 와서 아이젠을 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미끄럽죠? 미끄러운데요? 네. 출발했던 장소에서 여기까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30분도 채 안 걸리고요. 굉장히 이렇게 짧은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사무직 고개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평화전망대 쪽으로 갈 수 있고요. 근데 뭐 평화전망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평화전망대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군부대에 그 OP가 있어가지고 출입 금지가 되어져 있어서 그 옆을 우회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면 평화전망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벼락봉 정상이 나오게 됩니다. 벼락봉 정상이 나오고, 또 벼락봉을 지나가면 두단산이 나오고, 그래서 이 길이 이렇게 쭉 하니 이를테면 강화의 산맥이라고는 할까요?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 지담산을 지나서 더 걸어가게 되면 그 역사박물관, 강화 역사박물관이 있는 그 뒤쪽 봉천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봉천산 앞에는 고려산이 있고, 고려산을 따라서 쭉 걷게 되면은 이제 혈구산이 나오고, 또 이제 혈구산을 지나서 진강산이라든지 또 만이산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강화에서 가끔 나들길도 많이 걷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 강화의 산맥들을 종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걸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잘 보이네. 여기가 벼락봉 정상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해안도로가에 그 평화전망대 가기 전에 차를 갖다 세우고, 거기에서 걸어서 벼락봉 정상에 오기까지 시간상으로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어른 걸음으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야트막한 동산입니다. 이 벼락봉은 그 동네 분들은 뭐 이전에 이렇게 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해서 벼락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은
산악자에다가 별별자를 갖다 써서 벼락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그럽니다. 굉장히 낮고요. 아까 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건너편이 바로 그 연백이죠. 옛날에는 연백이었는데 지금은 연안하고 배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옆이 개풍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주 보고 있는데 그 보시는 것처럼 그 산맥들이 저쪽 그 강 건너 북한 쪽에는 산맥들이 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산들이 있는데 이 산들이 이게 뭐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강 하구가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끊겼다가 이제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강화에 있는 산들을 갖다 이어가는 뭐 산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렇게 날씨가 맑아가지고 지금 잘 보이고 있는데요. 앞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쪽 그 오른쪽 저 끄트머리 부분들이 연미정이 있는 곳입니다. 연미정이고 그 맞은편이 영정포라고 개풍의 영정포라고 하는 곳이고요. 거기에서 개성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곳이 해창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해창포고 이전에는 해창포 맞은편에 있는 저기 그 조그만 그 돈대에 군부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을 산이포라고 해서 또는 철산리 포구 또는 산이포라고 해서 이전에 한국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강화에서 가장 번성했던 포구 중에 하나였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이제 평야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삼달리 평야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리라든지 지명은 뭐 정확하게 뭐 잘 모르지만 나중에 평화전망대에 가시게 되면 이 맞은편에 있는 곳의 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설명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씨가 맑거나 또는 이렇게 가을이라든지 봄에 평화전망대에서 필드스코프를 통해서 저쪽을 관찰을 하게 되면 동네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모습이라든지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일상생활을 갖다가 북한 사람들이 영위하는 것들을 갖다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좀 올라가는 강물이 하나가 보이는데 저게 바로 예성강입니다. 저 강물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그 병난도가 나오게 되고 병난도 아시죠? 고려시대 때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서 역할을 갖다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난도가 나오는 예성강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건너편이 연안 연백이죠. 뭐 흔히 연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연안군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서해 바닷물이 이쪽 왼쪽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교동이 보이게 되고요. 그 교동하고 그 연백 그 사이를 갖다가 서해 바닷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바닷물이 올라와서 한쪽은 예성강 쪽으로 올라가고 한쪽은 이 앞으로 흘러서 한강을 갖다 올라가게 됩니다. 물살이 굉장히 이렇게 바다에서 밀려드는 그 물때는 물살이 세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 물을 갖다 타게 되면 서울까지 또는 개성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고요. 반대로 물이 밀려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빠질 때 배를 갖다 띄우게 되면 그 물살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그럽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 어부들이 그 배를 갖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물때를 기다려서 서울이라든지 개성으로 이렇게 많이 다녔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뭐 배 한 척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게 아주 이렇게 무인지대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한강하고 중립수역은 정전협정 1조 5항에 의하면 1953년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맺게 되는데 정전협정 1조 5항에 보게 되면 이 한강하고 중립수역은 쌍방의 육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로활동을 하거나 자유롭게 항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오히려 군부대라든지 그다음에 유엔 사령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출입을 갖다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바로 앞에 강을 갖다가 또는 바다를 갖다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어로 활동이라든지 또는 채취 활동들을 갖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70년
동안 여기에는 아무도 그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다니지 못하는 그런 지금 무인지대와 같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데 1953년 7월 27일 이전까지는 여기가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중부 지역에 그 서울, 경기, 황해도로 들어가는 해상 교통의 요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천문화재단에서 평화자산 기초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을 다 펼쳐냈는데,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이 한강하고 강화교동을 포함한 한강하고 권역을 이용해서 해상수송이나 해상교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하게 되면 이 앞에는 기선이죠. 지금으로 치면 여객선이 되겠죠. 여객선이나 화물선이 될 텐데, 그런 기선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다녔었고, 그 다음에 풍선배라고 그러는데 범선이죠. 또 돛담배가 되는데, 범선이라든지 소형 목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수히 많은 배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기를 잡거나 아니면 이런 수산물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산이프에서도 맞은편에 있는 해창포로 배가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어르신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산이프에서 배를 타고 해창포를 가게 되면 한 20분이나 왔다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봐도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리상으로는 한 1.8km라고 그러고요. 평균적으로 약 한 2km에서 한 2.5km 사이 강폭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렇게 저쪽 연백이라든지 개풍 쪽을 왔다 갔다 하면 학교도 그쪽으로 다니기도 하고, 또는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반대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화로 물건을 사러 오기도 하고 뭐 그랬던,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가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이 한강하고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같이 살았던 이웃들이었던 셈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 전쟁이 있기 전에는 그때는 38도선이 개성을 갖다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백이라든지 개성의 일부부터 시작해서 개풍, 연백 뭐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남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졌던 곳이었는데, 한국 전쟁이 끝날 때 북한하고 그 유엔사가 그 어떤 이렇게 정전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협상 과정에서 이쪽 그 한강 하구를 갖다 경계선으로 하고, 그 이북 지역은 다 북한 소유로 하고, 대신에 동부 전선에 있는 철원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이쪽에서 이렇게 그거는 이렇게 남한 땅으로 하는 뭐 이제 이런 그 협상 과정에서 갑자기 여기 한국 전쟁 때 피난왔던 연백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협상 결과가 정해지면서 돌아가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고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실향민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중에 이렇게 교동에 가서도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황해도에 살던 분들이 강화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살았었죠. 그래서 그 1953년도 인구조사 신문기사들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교동 인구가 10,000명이었는데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는 한 3만 명으로 이렇게 인구가 폭증을 하게 되고요. 강화 역시도 인구가 약 한 12만 명 정도의 인구가 그때 있었다고 그럽니다. 11만, 12만 정도의 인구였는데, 한국 전쟁이 끝난 당시 그 1953년도 인구 조사에 의하면 약 한 20만 명으로 불어났다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교동에 2만 명, 강화에 한 8만 명 내지는 9만 명의 인구들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저 황해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잠시 강화로 이사를 왔다가 피난을 왔다가 전쟁이 끝나면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실향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강화의 틀을 갖다 강화 교동의 틀을 잡고 있다가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돌아가지 못함으로써 강화에서 계속 틀을 잡고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나가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강화와 교동 같은 경우에는 그 실향민들의 어떤 상처라든지 아픔 이런 부분들이 그 스며들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산이포라고 하는 곳이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까 그 실제 한국 전쟁 당시, 특히 이제 일사 후퇴 때 1951년도 1월 달에 또 이제 그 밀고 올라갔던 그 38선을 넘어서 이제 북한을 갖다 이렇게 점령을 했던
한국군과 주한 그 유엔사 병력들이 그 중국의 이렇게 침입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일사후퇴가 되는데, 일사후퇴 때 또 역시 이제 연백에 살던 사람들이 강화를 이렇게 많이 넘어오게 되고, 또 실제 일사후퇴 당시 그때는 넘어오다 보니까 또 강화에서는 강화를 지키는데 자경단이 좀 민병대가 되겠는데, 이런 그 우익 집단이 이제 강화를 갖다 방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갖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게 되고, 그래서 강화에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일사후퇴를 전후해서 1월달 1951년 1월 한 6일, 7일부터 시작해서 한 10며칠까지 이 사이에 그런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해창포에서 밤에 목선을 타고 넘어오다가 그게 북한에 있는 게릴라들이 넘어오는 것을 오인해서 그렇게 여기에서 총격을 가해서 이렇게 죽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는 목선을 타고 넘어오다가 목선이 이제 전복이 되어져서 이렇게 또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포라고 하는 곳, 그다음 맞은편에 해창포, 이쪽 부분들은 이전에는 한국 전쟁 전에는 함께 살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70년 동안 인위적으로 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그 배천이라든지 개풍 뒤쪽으로 보면 산들이 쭉 있는데요. 지금 날이 맑아서 이렇게 굉장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그 개성공업탑도 보이네요. 저 맞은편에.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저기 개성공업탑, 개성공단이 이렇게 공업탑인가요? 그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고, 바로 그 뒤쪽에 이렇게 송악산입니다. 산이 이렇게 삭감 모양으로 뾰족하게 솟아 있는 부분들이 송악산이고요. 이 송악산 자락에서 그 옆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광덕산 또는 만수산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만수산은 우리 그 고려시대 때 그 만수산에 드렁치기 얽혀서 산 이방원이 그런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기고요. 그 광덕산이라고 하는데 만수산, 송악산 아랫자락 이쪽 부분들을 갖다가 두문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중국의 어떤 그 두문동, 그러니까 두문불출 그러면은 왕조가 바뀌면서 그 전 왕조의 그 충성을 갖다 맹세했던 신하들이 새로운 왕조에게 그 부역하기를 거부하고 산에 들어가서 이를테면 절개를 지키고 사는 것을 갖다 두문불출이라고 그러는데, 저기에도 바로 이렇게 두문동, 고려가 망하고 조선 이성계가 정권을 갖다 잡았을 때 고려 사람들이 고려의 그 신하들이 자기들은 조선에서는 벼슬을 안 하겠다, 이성계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숨어 살던 곳이 바로 저기 두문동, 그 고려 72현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럽니다. 바로 거기가 이렇게 송악산 밑에 광덕산으로 해서 만수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기가 두문동이었고,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조선에서는 벼슬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벼슬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문 앞에다가 나가는 그 문 앞에다가 채찍을 갖다 걸어놓고 그 채찍으로 자기를 갖다 때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성에 있는 개성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왕씨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에서는 크게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았다고 그러고, 개성에 있는 사람들도 벼슬이나 학문을 통해서 조선에서 입신양명을 하기보다는 상업, 장사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 지위들을 갖다 높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 상인들을 또 송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상업 활동을 잘하는 유명한 어떤 상인 집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성에서는 상업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쭉 걸어가게 되면 한 30분 정도 걸어가게 되면 이제 저담산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저담산은 벼락봉에서 저담산까지 걸어가는 데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길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호젓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이제 저담산에 올라가시게 되면 거기에서는 대교도 보이고 또 연백이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깝게 또는 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 아주 그 풍광으로는 기가 막힌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담산 그다음에 성덕산을 지나서 봉천산을 갖다 이제 갈 수가 있고요. 봉천산에서 그 봉천산을 가로질러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려산이 나오게 됩니다. 진달래 축제 지금 강화에서 진달래 축제를 갖다 하는 곳이죠. 고려산이 나오고 고려산 그 백년사를 올라가서 이렇게 그 능선을 따라서 쭉 걸어가게 되면 적석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또 적석사를 갖다 내려와서 그 앞에 있는 혈구산 뭐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혈구산, 진강산, 태모산, 태모산, 진강산, 만이산 뭐 이렇게 해서 강화에 있는 산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나들길도 좋지만은 그렇게 산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아직 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종주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앞에 보게 되면 지금은 안 보입니다만은 앞쪽이 바로 평화전망대가 있는 자리입니다. 평화전망대는 다 아시겠지만 이름을 갖다가 이제 제적봉 제압한다라고 할 때 이게 제자에다가 뿔걸 적자 그러니까 그 공산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적을 제압한다, 공산당을 물리친다라고 해서 제적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제적봉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이유가 원래는 그때 당시에 김종필 김종필 국무총리였던가 아마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적봉이라고 하는 봉우리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원래는 지금 김포에 있는 애기봉을 갖다가 제적봉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 애기라고 하는 기생과 그 다음에 그 어떤 기생의 어떤 그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져 오고 있고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그 애기봉이라는 애기라고 하는 그 기생을 갖다 기린 그 이름을 갖다 붙여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제적봉을 붙일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갖다 해서 그러면은 지금 그 평화전망대가 있는 제적봉은 제가 문헌에도 찾아봤습니다만은 거기는 특별히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이제 군부대가 이렇게 주둔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제적봉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남한과 북한이 굉장히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시기였고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적봉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 그렇게 뭐 거부감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지금 평화전망대 자리가 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그 북한 지역을 관측도 잘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앞으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렇게 교류 협력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그 중요한 곳으로 이렇게 떠오를 가능성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제적봉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그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정해졌던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우리가 이렇게 남북의 어떤 평화와 협력을 갖다가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갖다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편하실 때 평화전망대를 오시게 되면 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화전망대 들러서 이렇게 필드스코프로 앞을 관찰하는 것만 하시지 말고 가까우니까 이 벼락봉에 올라와서 이렇게 쭉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그런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올해죠. 뭐 코로나가 심했습니다만은 올해 6월달에 강화에 있는 한 분들이 강화에서 이렇게 남북의 평화라든지 또는 이렇게 협력과 화해를 갖다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 걷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때는 코로나가 조금 소강 상태였을 때였는데 평화 걷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마음도 나누고 또 하모니카도 불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에서 공연을 갖다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물러나게 되면 강화에서 이 벼락봉과 평화전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런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성공회 청경배 신부님이 매주 일요일마다 이 벼락봉과 평화전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걷기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추워서 이렇게 잠시 중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그런 작은 노력들이 사실은 모여서 앞으로 남한과 북한의 어떤 또는 한강하고의 어떤 평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